마지막 48시간. 제1부 타임캡슐. 공소시효 만료까지 47시간 59분 23초. 새벽 3시 15분.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강력계 사무실은 형광등 불빛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김도연 형사는 책상 앞에 앉아 낡은 종이 파일을 펼쳤다. 파일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미제 2010-847이라는 번호가 찍혀 있었다. 15년. 그는 이 파일을 펼칠 때마다 같은 생각을 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짧았는지. 피해자 김동성의 어머니는 7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아들의 죽음을 밝혀달라는 탄원서를 22번 제출하고 나서였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범인을 알고 싶어 했다. 김도연은 파일 첫 장을 넘겼다. 현장 사진이 나타났다. 김동성의 자택 거실. 흰색 소파에 핏자국이 번져 있었다. 바닥에도 피가 고여 있었고 벽면에는 핏방울이 튀긴 흔적이 선명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것뿐이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현관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김동성의 지갑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현금 21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강도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강도가 아니었다. 그럼 누가 죽였나? 왜 죽였나? 김도연은 담배를 꺼내 물었다. 사무실은 금연구역이었지만 새벽 3시에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다음 장을 넘겼다. 부검소견서.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개골 함몰. 후두부를 최소 5차례 이상 가격당했다.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무게 약 1kg에서 2kg 사이의 단단한 물체로 추정. 야구 방망이, 쇠파이프, 망치류가 유력했지만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김도연은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15년 전 그날 수사팀은 용의자를 4명으로 좁혔다. 4명 모두 김동성과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4명 모두 뚜렷한 동기가 있었다. 그리고 4명 모두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김도연은 파일 뒤쪽으로 넘어갔다. 용의자 조사 기록이 나타났다. 4명의 얼굴 사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최진우 35, 박민식 33, 김현민 31, 이찬호 35. 김도연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15년이 지났으니 이들도 이제 50살 전후가 되었을 것이다. 어디선가 평범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아무도 그날의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한 명은 기억하고 있다. 범인은 기억하고 있다. 김도연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다. 그리고 책상 옆에 쌓인 또 다른 서류 더미를 끌어당겼다. 금융감독원에서 이틀 전에 넘어온 자료였다. 과거 15년치 금융거래 내역 재분석 자료. 미제 사건 전수조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디지털 포렌식 팀이 새롭게 추출한 데이터였다. 그는 김동성의 이름으로 검색을 돌렸다. 계좌 거래 내역이 화면에 떴다. 2010년 4월 12일 사망 전날까지의 기록이 나타났다. 급여 입금, 공과금 자동이체, 편의점 결제. 평범한 직장인의 평범한 거래 내역이었다. 그런데 김도연의 손가락이 멈췄다. 2010년 4월 14일 김동성이 죽은 다음 날 오전 9시 42분 그의 계좌에서 50만 원이 출금되었다. ATM 현금 인출이었다. 죽은 사람이 돈을 찾았다. 김도연은 화면을 확대했다. 출금 장소는 인천 부평구 소재 하나은행 ATM이었다. 김동성의 자택에서 30km 떨어진 곳이었다. 누군가 그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김도연은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였다. 다음 거래 내역. 4월 15일 같은 ATM에서 50만 원 출금. 4월 16일 또 50만 원 출금. 총 150만 원. 3일에 걸쳐 누군가 김동성의 카드로 돈을 인출했다. 김도연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다. 그는 재빨리 용의자 4명의 금융 기록을 열었다. 최진우. 해당 기간 거래 내역 정상. 박민식. 해당 기간 거래 내역 정상. 김현민.
해당 기간 거래 내역 정상. 이찬호. 김도연의 손가락이 멈췄다. 2010년 4월 15일. 이찬호의 계좌로 50만 원 입금. 입금자 표시 없음. 4월 17일. 50만 원 입금. 4월 19일. 50만 원 입금. 총 150만 원. 김동성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과 정확히 일치했다. 김도연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15년 동안 그는 이 사건을 놓지 못했다. 용의자 4명을 수없이 조사했고, 수없이 신문했고, 수없이 감시했다. 그런데 이 거래 내역은 왜 나오지 않았나? 그는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당시 금융조사 기록. 이찬호의 계좌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아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왜? 김도연은 당시 수사보고서를 뒤적였다. 그리고 한 줄을 발견했다. 이찬호,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친구. 금전 거래 없음. 동기 불명. 사건 당일 알리바이 불확실하나. 인물 됨됨이 및 관계 고려, 시 혐의 없음으로 판단. 담당 형사 김도연. 김도연은 그 문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담당 형사 김도연. 내가 썼다. 15년 전 내가 이찬호를 배제했다. 왜?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15년 전의 그날 이찬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울고 있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다며 울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다. 그의 말투는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도연은 그를 알았다. 정확히는 그를 추천한 사람을 알았다. 당시 신입 형사였던 정민수. 그는 이찬호의 대학 동기였다. 형, 이찬호는 제가 보증합니다. 그 친구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정민수는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김도연은 이찬호를 배제했다. 인물 됨됨이, 관계, 그딴 것들을 믿었다. 김도연은 파일을 3개 덮었다. 책상이 쿵 소리를 냈다. 그는 다시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이찬호. 15년 전 김동성을 죽인 직후 그의 카드로 돈을 인출했다. 그리고 그 돈을 자기 계좌에 입금했다. 그렇게 흔적을 남겼다. 왜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남겼을까? 김도연은 이찬호의 추가 기록을 검색했다. 주민등록, 출입국 기록, 통신 기록.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 2010년 4월 27일. 김동성 사망 15일 후. 이찬호, 인천국제공항 출국. 목적지 태국 방콕. 귀국 기록 없음. 김도연은 화면을 더 내렸다. 출입국 기록이 이어졌다. 2011년. 태국에서 베트남 입국. 2013년. 베트남에서 라오스 입국. 2018년. 라오스에서 캄보디아 입국. 2020년. 캄보디아에서 라오스 재입국. 2023년. 라오스 비엔티안 체류 기록 최종 확인. 한국 귀국 기록 없음. 15년간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김도연은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다. 담배 한 개비를 더 꺼내 불을 붙였다.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갔다. 이찬호는 도망쳤다. 15년 동안 김도연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법무부 법무과에 전화를 걸었다. 새벽 4시였지만 당직 변호사는 받았다. 공소시효 관련 문의입니다. 말씀하십시오. 2010년 살인 사건입니다. 공소시효는 15년이죠. 맞습니다. 2025년 4월 13일에 만료됩니다. 김도연은 달력을 확인했다. 오늘은 2025년 4월 10일이었다. 이틀 후. 그런데 해외 도피 기간은 공소시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 판례입니다. 범인이 해외에 도피한 경우 그 기간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용의자가 15년 중 14년을 해외에 체류했다면 실질적으로 공소시효는 1년만 진행된 것입니다. 14년이 남았습니다. 김도연은 전화를 끊었다. 아니다. 그는 다시 기록을 확인했다. 이찬호의 출국일. 2010년 4월 27일. 김동성 사망일은 4월 13일. 14일에 공백이 있었다. 김도연은 계산을 시작했다.
사건 발생 2010년 4월 13일 오전 11시 추정. 공소시효 시작 같은 날 오전 11시. 이찬호 출국 4월 27일. 국내 체류기간 14일. 15년에서 14년 빼면 1년. 1년에서 14일 빼면 351일. 오늘이 4월 11일. 공소시효 만료일은 4월 13일. 남은 시간 이틀. 정확히는 48시간. 김도연은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4시 1분. 4월 13일 오전 11시까지. 정확히 47시간 59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47시간 54분. 오전 6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강력계 회의실에는 5명의 형사가 모여 있었다. 김도연은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보드에는 이찬호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15년 전 촬영된 증명사진이었다. 35세의 평범한 남자. 둥근 안경을 쓰고 약간 웃고 있는 얼굴. 이 사람이 김동성을 죽였습니다. 김도연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강력계장 박준영이 팔짱을 끼고 말했다. 김 형사, 그 사건 15년 전에 종결됐잖아. 미제로. 종결된 게 아닙니다. 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풀 수 있습니다. 김도연은 프린트한 서류를 나눠줬다. 금융거래 내역과 출입국 기록이었다. 김동성이 죽은 다음 날부터 3일간 그의 계좌에서 총 15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이찬호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박준영이 서류를 훑어봤다. 입금자 표시가 없네. 현금 입금입니다. 추적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금액과 날짜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연일 수도 있어. 이찬호는 김동성 사망 15일 후에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15년간 단 한 번도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형사들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다. 박준영이 입을 열었다. 공소시효는 이틀 남았습니다. 뭐? 정확히는 47시간 남았습니다. 해외 도피 기간을 제외하면. 박준영은 한숨을 쉬었다. 김 형사, 그게 가능한 일이야? 47시간 안에 15년 전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김도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15년 전 제가 이 사람을 놓쳤습니다. 제가 배제했습니다. 인물 됨됨이가 좋다고, 친구가 보증한다고, 그런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건 제 실수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김동성의 어머니는 진실을 모른 채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 사건을 미룰 수 없습니다. 박준영은 김도연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팀을 꾸려. 국제공조수사팀이랑 연락해서 이찬호 소재부터 파악해. 출국 금지 명령도 신청하고. 이미 출국해 있습니다. 그럼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 라오스 현지 경찰이랑 협조체제 구축. 서둘러. 김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47시간 안에 못 잡으면 우리 다 욕먹어. 알지? 김도연은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전화를 꺼냈다. 전화번호부를 스크롤했다. 그리고 한 이름에서 멈췄다. 정민수. 15년 전 이찬호를 보증했던 그 신입 형사. 지금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김도연은 전화를 걸었다. 3번의 신호 후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웬일이세요? 민수야? 네. 이찬호 기억하냐?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몇 초의 침묵 후 정민수가 말했다. 기억합니다. 그 친구가 김동성을 죽였어. 뭐라고요? 15년 전 네가 그 친구 보증했지. 형님, 그건 나도 믿었어. 너를 믿었고 그래서 이찬호를 믿었어. 그런데 내가 틀렸어. 우리 둘 다 틀렸어. 정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금부터 47시간 안에 그를 잡을 거야. 네가 도와줘야 해. 형님, 제가 뭘. 15년 전 네가 이찬호랑 친했잖아. 그 친구에 대해 아는 것 전부 다 말해줘. 습관, 성격,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뭐든지.
정민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김도연은 전화를 끊었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47시간 12분. 오전 8시. 김도연은 국제공조수사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팀장 최영호 경정이 그를 맞았다. 라오스 경찰청이랑 연락했습니다. 비엔티안 지역 한국인 체류자 명단을 받았는데요. 최영호는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명단에는 약 200여 명의 이름이 있었다. 이찬호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신분을 바꿨을 겁니다. 라오스는 신분 위조가 쉬운 나라입니다. 현지 브로커를 통하면 가짜 여권도 구할 수 있고요. 김도연은 명단을 스크롤했다. 얼굴 인식은 15년 전 사진밖에 없습니다. 현재 얼굴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최영호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라오스 현지 한인회에 협조 요청했습니다. 15년 전쯤 들어와서 계속 체류 중인 사람들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약 30명입니다. 30명. 김도연은 명단을 출력했다. 이름, 나이, 직업, 거주지가 적혀 있었다. 이 중에 있을 겁니다. 확신하십니까? 15년간 도망쳤습니다. 멀리 도망쳤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라오스는 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이 없습니다. 완벽한 도피처입니다. 최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지 경찰이 각 인물 소재 파악 중입니다. 오후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김도연은 명단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빨리 부탁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정민수와 마주쳤다. 정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다. 형님, 왔구나. 둘은 빈 신문실로 들어갔다. 김도연은 문을 닫고 의자를 마주보게 놓았다. 앉아. 정민수는 조용히 앉았다. 김도연도 마주 앉았다. 이찬호에 대해 말해줘. 15년 전 네가 알던 그 친구. 정민수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대학 때 만났습니다. 같은 과는 아니었고 동아리에서 알게 됐어요. 영화 동아리였는데 이찬호는 항상 조용했습니다. 말이 별로 없었고 혼자 있는 걸 좋아했어요. 친구가 많았나? 없었습니다. 김동성이 유일했어요. 그 둘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고 들었습니다. 이찬호는 김동성을 정말 좋아했어요. 형처럼 따랐습니다. 김동성은 외향적이었습니다. 친구도 많고 말도 많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찬호를 챙겼어요. 어디 가든 같이 데리고 다녔고 소개도 시켜주고. 김도연은 메모를 했다. 15년 전, 사건 전에 그 둘 사이에 뭔가 문제 있었나? 정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알기론 없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잘 지냈어요. 투자 모임. 아, 네. 김동성이 소규모 투자 모임을 만들었었죠. 친한 친구들 모아서 돈 조금씩 모으는. 근데 그건 큰 돈이 아니었어요. 한 명당 100만 원 정도? 이찬호도 참여했나? 했습니다. 근데 이찬호는 50만 원밖에 안 냈어요. 김도연의 손이 멈췄다. 왜? 글쎄요. 돈이 없었나 봐요. 김동성이 그래도 괜찮다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100만 원씩 냈어요. 딱 이찬호만 50만 원. 김도연은 그 숫자를 적었다. 50만 원. 김동성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이찬호 계좌로 들어간 돈. 3번에 걸쳐 총 150만 원. 50만 원의 3배. 왜 3번에 나눠서 인출했을까? 왜 하루에 50만 원씩? 김도연은 질문을 이어갔다. 사건 직전 이상한 점 없었나? 이찬호가 뭔가 달라진 것. 정민수는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있었습니다. 뭐? 사건 일주일 전쯤 이찬호를 마주쳤어요. 거리에서 우연히. 그때 제가 인사를 했는데 이찬호가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아니, 못 알아본 게 아니라 멍한 표정이었어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마치 영혼이 빠진 것처럼.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김도연은 메모를 계속했다. 사건 당일 이찬호는 설악산에 갔다고 했지. 네. 혼자 등산 간다고 했습니다. 자주 등산하는 스타일이었나? 정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찬호는 운동을 싫어했어요. 등산은 더더욱. 김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왜 갑자기?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형님이 그 부분은 괜찮다고 하셔서. 김도연은 펜을 내려놓았다. 15년 전의 자신이 떠올랐다. 이찬호를 신문하던 그날. 그는 울고 있었다. 혼자 있고 싶었어요. 그냥 산에 가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어요. 이찬호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김도연은 믿었다. 믿고 싶었다. 후배가 보증한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처럼 보였으니까. 김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맙다, 민수야. 형님, 제가 더 도와드릴게. 넌 서울 가서 쉬어. 아닙니다.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증했으니까. 김도연은 정민수의 어깨를 잡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형사니까. 내가 판단했어야 했어. 정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김도연은 신문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최영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라오스 경찰 30명 중 23명 소재 확인. 나머지 7명 추적 중. 김도연은 시계를 봤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44시간 37분. 오전 11시. 김도연은 자료 분석실에 앉아 있었다. 스크린에는 15년 전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복원한 자료였다. 2010년 4월 13일 설악산 입구 매점 CCTV입니다. 포렌식 팀원이 설명했다.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15년 전 자료라. 화면에는 흐릿한 영상이 흘러갔다. 등산객들이 매점 앞을 지나갔다. 시간 표시가 화면 하단에 떠 있었다. 오전 9시 12분, 오전 9시 25분, 오전 9시 30분. 한 남자가 화면에 나타났다. 둥근 안경, 등산복 차림, 배낭을 메고 있었다. 이 사람입니다. 팀원이 영상을 정지시켰다. 얼굴 인식 결과 이찬호와 83% 일치합니다. 김도연은 화면을 확대했다. 흐릿하지만 윤곽은 알아볼 수 있었다. 이찬호였다. 그는 매점에서 음료수 하나를 샀다. 그리고 등산로 방향으로 걸어갔다. 계속 보세요. 팀원이 영상을 빨리 감기했다. 오전 10시, 11시, 11시 20분. 다시 한 남자가 화면에 나타났다. 같은 옷, 같은 배낭. 그런데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하산하는 겁니까? 김도연이 물었다. 네. 산에서 내려오는 방향입니다. 입산한 지 50분 만에. 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설악산 가장 가까운 코스가 왕복 3시간입니다. 50분은 정상까지 가지도 못한 시간입니다. 김도연은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이찬호는 매점 앞을 지나쳤다. 주차장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 주차장 CCTV는 폐기됐습니다. 김도연은 시간을 계산했다. 이찬호 입산 오전 9시 30분. 이찬호 하산 오전 11시 20분. 소요 시간 50분. 김동성 사망 추정 시각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김동성의 자택은 설악산에서 차로 40분 거리였다. 만약 이찬호가 입산한 척하고 바로 돌아왔다면 오전 9시 30분에 출발. 오전 10시에 김동성 자택 도착. 범행.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출발. 오전 11시 10분에 설악산 도착. 오전 11시 20분에 하산하는 척 CCTV에 찍힘. 완벽한 알리바이. 아니, 완벽한 위장. 김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영상 보고서 작성해주세요. 지금 당장. 네. 김도연은 분석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휴대전화가 울렸다. 최영호였다. 김 형사 라오스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30명 중 28명 소재 확인했습니다. 본인들 맞습니다. 나머지 2명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2명. 네. 한 명은 3년 전에 실종됐고, 한 명은 최근까지 목격됐는데,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김도연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 사람 신상 보내주세요. 지금 보냅니다. 휴대전화에 파일이 도착했다. 김도연은 파일을 열었다. 이름 박진수. 나이 50. 국적 한국. 직업 게스트하우스 직원. 거주지 라오스 비엔티안 외과. 비고 2011년 입국. 14년간 체류. 최근 일주일간 연락 두절.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현지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증명사진. 수염을 기른 남자. 얼굴은 많이 변했지만 김도연은 사진을 확대했다. 눈, 코, 입모양. 그는 사진을 15년 전 이찬호 사진과 비교했다. 똑같았다. 김도연은 최영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 사람입니다. 확신합니까?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라오스 경찰한테 이 사람 추적 집중하라고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김도연은 전화를 끊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박준영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계장님. 박준영이 고개를 들었다. 찾았나? 라오스 비엔티안에 있습니다. 박진수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박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체포영장은 준비 중입니다. 법원에서 오후에 결정 난다고 합니다. 빨리 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멈춰섰다. 창문 밖을 바라봤다. 봄 햇살이 따뜻했다. 15년 전 그날도 이런 날씨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김동성의 어머니가 준 사진이었다. 김동성이 웃고 있는 사진. 그의 옆에는 친구들이 있었다. 최진유, 박민식, 김현민, 그리고 이찬호. 5명의 웃는 얼굴. 그중 한 명이 살인자였다. 김도연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41시간 3분. 오후 2시. 김도연은 15년 전 수사 기록을 다시 펼쳤다. 용의자 4명. 그는 각각의 알리바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용의자 1 최진우. 김동성의 대학 동기. 사건 당시 35세. 중견 건설사 과장. 김동성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으나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다. 사건 당일 알리바이 부산 출장. 김도연은 당시 조사 기록을 읽었다. 4월 13일 오전 7시 김포공항에서 부산행 항공기 탑승. 오전 8시 30분 부산 도착. 택시로 해운대구 소재 거래처 이동.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회의 진행. 회의록에 최진우 발언 기록 다수. 회의 참석자 5명 전원 증언 일치. 오후 6시 부산 센텀 시티 호텔 체크인. 호텔 CCTV에 최진우 확인됨. 저녁 식사 신용카드 결제 기록 있음. 완벽했다. 김도연은 페이지를 넘겼다. 그런데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회의 중 최진우 화장실 다녀온다며 10분간 자리 비움. 오전 11시 10분경. 김도연은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다. 10분. 화장실. 하지만 김동성의 자택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 거리였다. 불가능했다. 그는 다음 용의자로 넘어갔다. 용의자 이박민식. 김동성의 직장 동료. 사건 당시 33세. 같은 회사 마케팅팀 대리. 김동성이 회사 내부 고발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박민식이 연루되어 있었다. 사건 당일 알리바이 회사 회식. 4월 13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소재 고깃집에서 부서 회식 시작. 참석자 팀원 8명. 박민식 오후 6시 5분 도착 확인. 동료 전원 증언 박민식은 자리를 거의 뜨지 않았음. 오후 9시 2차로 노래방 이동. 박민식 동행. 새벽 1시까지 함께 있었음. 역시 완벽했다. 그런데 김도연은 추가 메모를 발견했다. 재조사 시 동료 한 명이 진술 수정 박민식이 회식 중 30분 정도 자리를 비웠다고 함. 전화 받으러 나갔다가 늦게 돌아옴. 시각은 오후 7시 30분경. 김도연은 그 부분을 다시 읽었다. 오후 7시 30분.
김동성은 이미 죽은 상태였다. 사망 추정 시각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였으니까 박민식은 배제되었다. 용의자 3 김현민, 김동성의 전 연인, 사건 당시 31세, 프리랜서 디자이너, 헤어진 지 석 달 됐으며 김동성이 빌려준 300만 원을 갚지 않은 상태였다. 사건 당일 알리바이 병원 응급실, 4월 13일 오후 1시 서울 강서구 한강성 모병원 응급실 내원, 진단 급성 식중독, 링거 치료 후 오후 5시 귀가, 병원 기록 명확, 담당 의사 및 간호사 증언 일치. 김도연은 기록을 천천히 읽었다. 오후 1시 내원. 그럼 오전에는 어디 있었나? 그는 재조사 기록을 찾았다. 김현민 진술 오전에는 집에 있었음. 점심 식사 후 증상 시작. 혼자 택시 타고 병원 감. 목격자 없음. 혼자. 목격자 없음. 김도연은 펜으로 그 부분을 동그라미 쳤다. 김현민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혼자 있었다. 김동성의 자택은 김현민의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였다. 가능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김현민을 배제했다. 식중독 증상이 실제였고 범행을 저지를 만한 체력이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김도연은 메모를 남겼다. 재조사 필요. 용의자 4 이찬호. 김동성의 절친. 사건 당시 35세. 소프트웨어 개발자. 동기 불명. 사건 당일 알리바이 설악산 등산. 4월 13일 혼자 설악산 등산. 오전 7시 출발. 휴대전화 전원 꺼짐. 목격자 없음. 오후 5시 귀가. 알리바이 불확실하나 인물됨됨이 및 관계 고려, 시혐의 없음으로 판단. 김도연은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자신이 쓴 문장이었다. 인물됨됨이, 관계, 그런 것들을 믿었다. 그는 파일을 덮었다. 4명 중 셋은 알리바이가 확실했다. 최진우는 부산에 있었고 박민식은 회식 중이었고 김현민은 병원에 있었다. 이찬호만 혼자였다. 그리고 이제 증거가 있었다. CCTV 영상, 금융거래 기록, 출국 기록. 김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법원이었다. 김도연 형사님? 네. 체포영장 발부됐습니다. 박진수, 본명 이찬호. 살인 혐의. 감사합니다. 김도연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박준영의 사무실로 향했다. 박준영은 서류를 보고 있었다. 계장님 영장 나왔습니다. 박준영은 고개를 들었다. 좋아. 이제 잡으러 가야겠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오스까지? 네. 박준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마무리해. 15년을 기다렸으니까. 김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40시간 안에 데리고 와. 그 이후면 소용없어. 알겠습니다. 김도연은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전화로 항공권을 검색했다. 인천에서 비엔티안까지 직항은 없었다. 방콕을 경유해야 했다. 총 소요 시간 7시간. 그는 가장 빠른 편을 예약했다. 오후 5시 출발. 현지 도착은 밤 11시. 시계를 확인했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38시간 41분. 오후 3시. 김도연은 짐을 쌌다. 필요한 것은 많지 않았다. 여권, 신분증, 영장 사본, 그리고 이찬호의 사진. 그는 사무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맨 밑에 봉투 하나가 있었다. 15년 전부터 보관해온 것이었다. 그는 봉투를 꺼내 열었다. 편지 한 장이 나왔다. 김동성 어머니의 편지였다. 사건 2년 후에 받은 것이었다. 김도연은 편지를 펼쳤다. 손글씨가 떨리고 있었다. 형사님, 제 아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제발 범인을 찾아주세요. 저는 죽기 전에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김도연은 편지를 접었다. 그녀는 5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그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가방에 넣었다. 공항으로 가는 길, 김도연은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최영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라오스 경찰, 박진수 최종 목격 장소 확인. 비엔티안 외곽 게스트하우스. 주인 증언 일주일 전 마지막으로 봄. 짐은 그대로 남아있음. 돌아올 거라고 예상. 김도연은 답장을 보냈다. 게스트하우스 감시 부탁합니다. 제가 도착할 때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고속도로가 펼쳐져 있었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15년. 이제 끝이 보였다. 김도연은 눈을 감았다.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플래시백 15년 전. 2010년 4월 13일. 김도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다. 김동성의 자택. 아파트 10층. 문이 열려 있었고 거실에는 피가 흥건했다. 김동성은 소파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후두부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즉사였다. 김도연은 현장을 둘러봤다. 싸운 흔적은 없었다. 창문은 잠겨 있었다. 현관문은 안에서 열렸다. 아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김도연은 옆에 서 있던 과학수사팀원에게 말했다. 왜요? 문을 열어줬어요. 강제로 들어온 흔적이 없습니다. 싸움도 없었고 뒤통수를 맞았다는 건 경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친한 사람이겠네요. 네. 김도연은 거실을 다시 살폈다. 테이블 위에 지갑이 있었다. 현금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노트북도 있었다. 훔쳐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걸 찾아야죠. 다음 날, 김도연은 김동성의 지인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가족, 친구, 동료. 그중 4명이 수상했다. 최진우는 돈을 빌려줬다. 박민식은 고발당할 위기였다. 김현민은 돈을 갚지 않았다. 이찬호는 이유가 없었다. 김도연은 이찬호를 마지막으로 불렀다. 이찬호는 조사실에 들어오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동성이가 죽었다고요? 네. 어떻게? 왜? 이찬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김도연은 물을 건넸다. 진정하세요. 이찬호는 물을 마시며 눈물을 닦았다. 사건 당일 어디 계셨습니까? 등산. 갔었어요. 어디로요? 설악산이요. 혼자요? 네. 왜 혼자 가셨습니까? 이찬호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 힘들었어요. 회사 일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냥 산에 가면 좀 나아질 것 같았어요. 김도연은 메모를 했다. 누가 봤습니까? 설악산에서. 아무도 못 봤어요. 혼자 다녀서. 휴대전화는요? 꺼뒀어요.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등산 중에 아무도 안 만났습니까? 네. 죄송해요.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김도연은 이찬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슬퍼 보였다. 울음이 그치지 않았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다. 정민수가 들어왔다. 형님, 잠깐 얘기 좀. 김도연은 밖으로 나갔다. 정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 이찬호는 아닐 거예요. 왜? 제 대학 동기예요. 착한 애예요. 절대 그럴 애가 아니에요. 민수야, 수사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알아요. 근데 형, 이찬호는 김동성을 형처럼 따랐어요. 죽일 이유가 없어요. 김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동기가 없으면 범인이 아니라는 법은 없어. 그래도요. 김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사실로 돌아갔다. 이찬호 씨. 네. 김동성 씨와 금전 거래 있었습니까? 투자 모임에 참여했어요. 50만 원 넣었고요. 회수했습니까? 네. 한 달 전에 돌려받았어요. 문제는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동성이는 좋은 친구였어요. 이찬호는 다시 울었다. 김도연은 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보고서에 썼다. 이찬호 혐의 없음. 플래시백 종료. 김도연은 눈을 떴다. 차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있었다. 그는 내려서 터미널로 걸어갔다.
출국장으로 향하면서 생각했다. 15년 전 나는 틀렸다. 동기가 없다고 생각했다. 착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친구가 보증했다고 안심했다. 그래서 놓쳤다. 김도연은 탑승권을 받고 게이트로 향했다. 이제 그 실수를 바로잡을 시간이었다. 제2부 퍼즐 초각. 공소시효 만료까지 35시간 17분. 비행기는 방콕을 향해 날아갔다. 김도연은 창가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기내 와이파이는 느렸지만 작동했다. 그는 라오스 경찰청에서 보내온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박진수, 본명 이찬호의 최근 활동 기록이었다. 비엔티안 외과. 메콩강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했다. 주로 청소와 간단한 수리 업무. 월급은 현금으로 받았다. 은행 계좌는 없었다. 휴대전화도 없었다. 철저하게 흔적을 지우며 살았다. 김도연은 게스트하우스 주인의 진술서를 읽었다. 박진수는 조용한 사람입니다. 말이 별로 없고 일만 합니다. 술도 안 마시고 친구도 없습니다. 가끔 한국 뉴스를 봅니다. 한국말로 중얼거릴 때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뉴스. 김도연은 그 부분에 밑줄을 그었다. 15년 동안 도망쳤지만 한국을 완전히 떠나지는 못했다. 무엇이 그를 한국에 묶어두었을까? 죄책감. 아니면 두려움. 김도연은 파일을 닫고 눈을 감았다. 비행기 엔진 소리가 귓가를 메웠다. 그는 이찬호의 얼굴을 떠올렸다. 15년 전 조사실에서 울던 그 남자. 진심으로 슬퍼 보였던 그 눈빛. 연기였을까? 아니면 진짜 슬펐을까? 사람을 죽이고도 슬플 수 있을까? 김도연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15년간 형사로 살았지만 여전히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었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31시간 8분. 방콕 수완나품 SUVARNAVHUMI 국제공항. 김도연은 환승 게이트를 빠르게 통과했다. 비엔티안행 비행기까지 1시간 30분의 대기 시간이 있었다. 그는 공항 라운지로 들어가 노트북을 다시 펼쳤다. 이메일이 와 있었다. 박준영 계장이었다. 네. 처음 분석보다 낮아졌습니다. 얼굴 윤곽은 비슷하지만 세부 특징이 다릅니다. 김도연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럼 다른 사람입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닮은 사람이거나 아니면요? 의도적으로 흉내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김도연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이찬호를 바라봤다. 이찬호 씨. 네. CCTV에 찍힌 사람이 당신이 아닙니다. 이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굽니까? 설악산에 당신 대신 간 사람이. 이찬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십시오. 지금 말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처리됩니다. 이찬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뭐라고요? 제 형님이요. 김도연은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형이 있습니까? 네. 이름이 뭡니까? 이석호요. 김도연은 급히 노트북을 열었다. 이찬호의 가족관계 기록을 검색했다. 나타났다. 이석호. 이찬호의 친형. 5년 전 사망. 가남. 김도연은 화면을 이찬호에게 돌렸다. 죽었습니다. 네. 5년 전에. 그럼 설명이 안 됩니다. 15년 전 당신 형이 설악산에 갔다는 겁니까? 이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입니까? 형님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김도연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처음부터 다시 말하십시오. 이번엔 진실만. 이찬호는 긴 숨을 내쉬었다. 이찬호의 두 번째 진술. 4월 13일 아침, 저는 동성이 집에 갔어요. 정확히 오전 8시 30분이었어요. 일찍 갔죠? 왜 일찍 갔습니까?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투자금 받고 서류에 사인하고 그리고 다시는 안 보려고. 김도연은 메모를 했다. 동성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저를 보고 놀랐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저는 대답 안 하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은요? 거실에서 동성이가 봉투를 줬어요. 50만 원.
그리고 서류. 사인회. 저는 서류를 읽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투자자 이찬호는 투자 수익을 포기하고 원금만 회수한다. 이찬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투자 수익 포기. 저만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수익 받았는데. 그래서요. 화가 났어요. 소리쳤어요. 동성이도 소리쳤어요. 넌 투자한 게 아니야. 껴준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찬호는 말을 멈췄다. 상패를 들었어요. 쳤어요. 뒤통수를. 한 번, 두 번. 동성이가 쓰러졌어요. 김도연은 다음을 물었다. 그리고 형에게 연락했습니까? 네. 이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패닉 상태였어요. 전화했어요. 형님한테. 울면서 말했어요. 형, 나 사람 죽였어. 어떻게? 형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정하라고 했어요. 지금 어디냐고. 저는 동성이 집 주소를 말했어요. 형님이 말했어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내가 간다. 김도연의 펜이 빨라졌다. 형이 왔습니까? 네. 30분 후에. 오전 9시쯤. 그리고요. 형님이 현장을 봤어요. 동성이가 쓰러져 있는 걸. 형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범행 도구는? 저는 상패를 가리켰어요. 형님이 상패를 챙겼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거 처리할게. 넌 알리바이 만들어. 김도연은 숨을 참았다. 알리바이요? 네. 형님이 계획을 말했어요. 빨랐어요. 형님은 원래 머리가 좋았어요. 무슨 계획입니까? 형님이 제 등산복을 입었어요. 제 배낭을 맸어요. 그리고 제 차를 타고 설악산으로 갔어요. 저 대신 김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형이 당신 대신 설악산에 갔다는 겁니까? 네. 형님은 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키도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하고 안경만 쓰면 CCTV에서는 구별 못해요. 그래서요. 형님이 오전 9시 30분쯤 설악산에 도착했어요. 매점에서 음료수 사고 CCTV에 찍혔어요. 그리고 등산하는 척하다가 중간에 상패를 묻었어요. 산속 깊은 곳에. 그리고 오전 11시 20분쯤 하산했어요. 다시 CCTV에 찍히면서. 김도연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동성이 집이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네. 왜요? 이찬호는 눈물을 흘렸다. 형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넌 여기 있어. 혹시 동성이가 살아나면 구급차 불러. 죽으면 기다려. 형님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김도연은 손이 떨렸다. 그럼 김동성이 죽은 시각은 오전 9시쯤이었어요. 제가 쳤을 때요. 형님이 갔을 땐 이미 죽어 있었어요. 김도연은 메모를 멈췄다. 모든 게 달라졌다. 알리바이, CCTV, 범행 도구. 이찬호는 혼자 한 게 아니었다. 형 이석호가 도왔다. 형은 왜 도왔습니까? 저를 사랑했으니까요. 이찬호는 울었다. 형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지켜줬어요.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 때 형님이 와서 때려줬어요. 대학 때 힘들 때 형님이 돈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날도 저를 지켜준 거예요. 김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머리가 복잡했다. 이석호. 15년 전 이찬호를 도왔다. 알리바이를 만들어줬다. 증거를 없앴다. 그리고 5년 전에 죽었다. 김도연은 하늘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22시간 35분. 공소시효 만료까지 22시간 10분. 새벽 4시. 김도연은 박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장님, 김 형사 됐어?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김도연은 이석호에 대해 설명했다. 전화 넘어가 조용해졌다. 그럼 공범이었다는 거야? 네. 이찬호가 죽이고 이석호가 증거를 없앴습니다. 이석호는 어디 있어? 5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박준영이 한숨을 쉬었다. 망했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이찬호 진술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론 부족해. 물적 증거가 필요해. 김도연은 알고 있었다. 이찬호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확정하기 어려웠다. 특히 공범이 죽었다면 더욱. 상패를 찾아야 합니다. 15년 전에 설악산에 묻었다는 그거. 네. 김 형사, 설악산이 얼마나 넓은지 알아? 지도 없이 어떻게 찾아? 이찬호한테 위치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래 봐야 소용없어. 15년이 지났어. 산사태도 나고 나무도 자라고 흔적이 다 사라졌을 거야. 김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찬호 데리고 와. 검찰이 판단하게 해. 우리는 할 만큼 했어. 하지만 김 형사, 박준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넌 최선을 다했어. 15년 만에 범인을 찾았잖아.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김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오늘 아침 비행기로 와. 기다릴게. 전화가 끊겼다. 김도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그는 다시 신문실로 들어갔다. 이찬호 씨. 네. 상패를 묻은 위치 정확히 기억합니까? 이찬호는 고개를 저었다. 형님한테 들었을 뿐이에요. 저는 안 가봤어요. 형이 뭐라고 했습니까? 설악산 비선대 코스. 중간쯤에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200m쯤 더 올라가면 작은 샘물이 나온대요. 거기서 왼쪽으로 50m. 나무 밑에 묻었대요. 김도연은 메모했다. 하지만 박준영 말이 맞았다. 이 정보만으로 찾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형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입니까? 5년 전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찬호는 눈물을 흘렸다. 형님이 말했어요. 찬호야, 미안하다. 형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저는 울었어요. 형이 없었으면 저 진작에 잡혔어요. 형님이 웃었어요. 그래도 형은 후회 안 해. 넌 내 동생이니까. 김도연은 고개를 돌렸다. 형제. 그것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형이 당신한테 자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말했어요. 10년 전쯤. 찬호야, 이제 그만 자수해. 평생 도망 다니는 것보다 벌 받고 사는 게 나아. 근데 저는 못했어요. 무서웠어요. 형은 뭐라고 했습니까? 화내지 않았어요. 그냥 안아줬어요. 알았어. 형이 같이 있어줄게. 김도연은 신문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이석호는 죽었다. 증거는 산 어딘가에 묻혀 있다. 이찬호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증명할 수 있을까? 김도연은 확신할 수 없었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20시간 47분. 오전 6시. 김도연은 이찬호와 함께 비엔티안 공항으로 향했다. 분타윈이 동행했다. 그들은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찬호는 창가에 앉았다. 수갑을 차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15년 만에 한국에 돌아가는군요. 이찬호가 조용히 말했다. 김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형사님. 네. 형님 무덤에 갈 수 있을까요? 김도연은 이찬호를 바라봤다. 검찰이 판단할 겁니다. 제발요. 형님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형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다고. 당신 때문에 형이 범죄자가 됐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는 차갑했다. 당신이 사람을 죽여서 형이 증거를 없애야 했습니다. 형은 당신을 지키려다가 범죄자가 된 겁니다. 이찬호는 울었다. 알아요. 제가 형님을 망쳤어요. 김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15시간 29분. 인천국제공항. 오후 1시 비행기가 착륙했다. 김도연은 이찬호를 데리고 입국장으로 향했다. 공항 밖에는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박준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옆에는 정민수도 있었다. 수고했어, 김 형사. 박준영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은 이찬호를 넘겼다. 정민수가 이찬호를 바라봤다. 이찬호도 정민수를 봤다. 민수야? 이찬호가 말했다. 정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찬호는 경찰차에 실렸다.
차가 출발했다. 김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15년. 끝났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준영이 다가왔다. 김 형사, 문제가 있어. 뭡니까? 검찰에서 연락 왔어. 이찬호 진술만으론 부족하대. 물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상패를 찾으면 됩니다. 그게 가능하겠어? 김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 뭡니까? 이석호 유족이 변호사를 선임했대. 이석호는 무죄라고 주장할 거래. 증거가 있는데도요? 이찬호 진술이 전부야. 이석호는 죽었고 반박할 수도 없고 변호사는 이찬호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할 거야. 김도연은 이를 악물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상패를 찾아야 해. 그것만이 답이야.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당장 설악산으로 가겠습니다. 혼자? 산악구조대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박준영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가 준비해 줄게. 근데 김 형사.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공소시효 내일 오전 11시에 만료돼. 그 전에 못 찾으면 끝이야. 김도연은 시계를 확인했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14시간 52분. 오후 3시. 김도연은 설악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도착했다. 산악구조대장 최철민이 그를 맞았다. 김도연 형사님이십니까? 네. 연락받았습니다. 15년 전 증거물을 찾으신다고. 네. 가능하겠습니까? 최철민은 지도를 펼쳤다. 비선대 코스입니다. 여기서 중간쯤 큰 바위. 거기서 200m 올라가면 샘물. 샘물에서 왼쪽으로 50m. 최철민은 지도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이 범위가 약 5,000제곱미터입니다. 넓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금속 탐지기를 쓰면 됩니다. 상패가 금속이라면 반응할 겁니다. 하지만요? 15년입니다. 땅이 변했을 겁니다. 묻힌 깊이도 모르고. 최악의 경우 산사태로 위치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김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찾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팀 꾸리겠습니다. 출발은 내일 새벽 5시. 가능하십니까? 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악의 경우 못 찾을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최철민은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50%입니다. 김도연은 숨을 들이쉬었다. 반반의 확률. 공소시효 만료까지 13시간 18분. 제3부 카운트다운. 공소시효 만료까지 13시간 18분. 저녁 6시. 김도연은 설악산 입구역 안에 짐을 풀었다.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상관없었다. 어차피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는 침대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이찬호의 진술을 다시 읽었다. 비선대 코스. 큰 바위. 샘물. 왼쪽 50m. 15년 전 이석호는 그곳에 상패를 묻었다. 김도연은 상패를 떠올렸다. 김동성이 회사에서 받은 상패. 무게 약 2kg. 금속 재질. 아마 노쇠나 청동일 것이다. 금속 탐지기가 반응할 것이다. 하지만 최철민의 말처럼 15년은 긴 시간이었다. 땅이 변했을 수 있다. 나무가 자랐을 수 있다. 산사태가 났을 수도 있다. 50%의 확률. 김도연은 노트를 덮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박준영이었다. 김 형사, 검찰에서 연락 왔어. 뭐라고 합니까? 상패를 못 찾으면 이찬호를 기소하기 어렵대. 진술만으론 증거가 부족하다고. 김도연은 이를 악물었다. 찾을 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내일 오전 11시까지야. 그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설악산의 윤곽이 검은 그림자로 보였다. 저 산 어딘가에 답이 있었다. 김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찬 바람이 불었다. 4월 중순이었지만 산은 여전히 추웠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형님. 정민수였다. 민수야?
왜 여기 와? 도와드리려고요. 정민수는 등산 장비를 메고 있었다. 혼자 가시려고요? 산악구조대가 있어. 저도 가겠습니다. 김도연은 정민수를 바라봤다. 정민수의 눈빛은 단호했다. 민수야? 네. 넌 이찬호를 믿었어. 15년 전에. 네.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가는 거야?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속죄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증했으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김도연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좋아. 같이 가자. 공소시효 만료까지 11시간 2분. 새벽 5시. 설악산 비선대 입구. 김도연과 정민수는 산악구조대 4명과 함께 출발 준비를 했다. 최철민 대장이 장비를 점검했다. 금속 탐지기 2대, 4개, 구급 장비, GPS, 무전기. 최철민은 지도를 펼쳤다. 목표 지점까지 도보로 2시간 30분입니다. 도착하면 탐색 시작합니다. 범위는 약 5,000제곱미터. 꼼꼼히 하면 4시간 걸립니다. 김도연은 계산했다. 출발 새벽 5시. 도착 오전 7시 30분. 탐색 완료 오전 11시 30분. 공소시효 만료 오전 11시. 시간이 부족했다. 더 빨리 할 수 없습니까? 김도연이 물었다. 범위를 줄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못 찾을 위험이 커집니다. 오전 11시까지 끝내야 합니다. 최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팀은 출발했다. 어둠 속에서 헤드랜턴만이 길을 밝혔다. 비선대 코스는 가파랐다. 돌계단이 끝없이 이어졌다. 김도연은 앞서 걸었다. 땀이 흘렀다. 숨이 찼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1시간, 2시간, 새벽 7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산 능선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김도연은 볼 여유가 없었다. 저기입니다. 최철민이 앞을 가리켰다. 큰 바위가 보였다. 높이 3m, 폭 5m쯤 되는 화강암 바위였다. 200m 더 올라갑니다. 팀은 계속 올랐다. 오전 7시 20분, 샘물에 도착했다. 작은 샘이었다. 바위 틈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여기서 왼쪽으로 50m입니다. 최철민은 나침반을 확인하고 왼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팀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나무가 빽빽했다. 낙엽이 쌓여 있었다. 50m 후 최철민이 멈췄다. 이 구역입니다. 김도연은 주위를 둘러봤다. 평범한 숲이었다. 소나무, 참나무, 관목. 낙엽으로 뒤덮인 땅. 15년 전 이곳 어딘가에 이석호가 상패를 묻었다. 탐색 시작하겠습니다. 최철민이 금속 탐지기를 켰다. 삐삐삐 소리가 났다. 다른 대원도 탐지기를 켰다. 김도연과 정민수는 삽을 들었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9시간 37분. 오전 8시. 탐색이 시작되었다. 산악구조대원들은 일렬로 서서 천천히 금속 탐지기를 땅에 대고 걸었다. B- 소리가 날 때마다 멈춰서 확인했다. 첫 번째 반응. 땅을 팠다. 빈 깡통이 나왔다. 녹슨 맥주캔이었다. 두 번째 반응. 못이 나왔다. 낡은 철못. 세 번째 반응. 동전 2개. 100원짜리와 500원짜리. 김도연은 조급해졌다. 시간이 흘러갔다. 오전 9시. 10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김 형사님. 최철민이 다가왔다. 범위의 70%를 탐색했습니다.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시간이 1시간 남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은 땀을 닦았다. 옷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손에 물집이 잡혔다. 삽질을 너무 많이 했다. 정민수도 지쳐 보였다. 얼굴이 창백했다. 형님, 정말 여기 있을까요? 있어야 해. 만약 없으면. 없을 리 없어. 김도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이석호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 위치를 틀리게 말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이찬호가 잘못 기억했을 수도 있다. 오전 10시 10분. 팀은 범위의 90%를 탐색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김도현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손으로 낙엽을 헤쳤다. 뭔가 있어야 했다. 형님, 정민수가 다가왔다. 쉬세요. 제가 계속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김도현은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계속 땅을 팠다. 오전 10시 30분. 최철민이 다가왔다. 김 형사님, 탐색 종료해야 합니다. 시간이 아직 30분 남았습니다. 하산하는데 2시간 걸립니다. 지금 내려가야 안 됩니다. 김도현은 최철민을 똑바로 쳐다봤다.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찾을 때까지. 공소시효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찾을 겁니다. 최철민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팀은 마지막 구역으로 이동했다. 샘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금속 탐지기가 움직였다. B-, B-, B-.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반응 있습니다. 대원 하나가 소리쳤다. 김도현은 달려갔다. 금속 탐지기를 땅에 대자 소리가 더 크게 났다. 여기입니다. 김도현은 삽을 들었다. 땅을 파기 시작했다. 정민수도 옆에서 팠다. 다른 대원들도 합류했다. 10cm, 20cm, 30cm. 땅 속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다. 있습니다. 김도현은 손으로 흙을 헤쳤다. 금속 물체가 나타났다. 녹슬고 흙투성이었지만 형태는 분명했다. 상패였다. 김도현은 조심스럽게 상패를 꺼냈다. 무거웠다. 약 2kg. 상패 앞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우수사원상. 김동성. 김도현은 상패를 꼭 안았다. 찾았다. 15년 만에.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17분. 오전 10시 43분. 김도현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산속이라 신호가 약했다. 그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바위 위에 섰다. 한 칸. 신호가 잡혔다. 그는 박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1번, 2번, 3번. 연결되지 않았다. 김도현은 다시 걸었다. 4번째 연결됐다. 김 형사? 박준영의 목소리가 끊어지며 들렸다. 계장님 찾았습니다. 뭐라고? 잘 안 들려. 상패를 찾았습니다. 증거물입니다. 정말? 네. 지금 하산하겠습니다. 안 돼. 박준영이 소리쳤다. 시간이 없어. 10시 43분이야. 11시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해. 김도현은 멈췄다. 산에서 법원까지 3시간 걸려. 불가능해. 김도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어떻게? 사진 찍어. 지금 당장. 사진과 GPS 좌표를 보내. 내가 긴급 신청할게. 김도현은 정신을 차렸다. 알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달려내려갔다. 상패가 있는 곳으로. 사진 찍어야 합니다. 빨리. 최철민이 카메라를 꺼냈다. 상패를 여러 각도에서 찍었다. 상패 앞면, 뒷면, 옆면. 글씨가 보이는 부분을 클로즈업으로. GPS 좌표 확인. 최철민이 GPS를 켰다. 북위 38도 11분 23초. 동경 128도 27분 41초. 김도현은 메모했다. 그리고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오전 10시 50분. 10분 남았다. 김도현은 다시 바위 위로 올라갔다. 신호를 찾았다. 박준영에게 파일을 보냈다. 전송 중. 10%, 20%. 너무 느렸다. 산속 신호는 약했다. 30%, 50%. 김도현은 숨을 참았다. 60%, 80%, 90%. 오전 10시 56분. 전송 완료. 김도현은 박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으셨습니까? 받았어. 지금 법원으로 달려가고 있어. 긴급 증거 제출 신청할게.
시간이 4분 남았어. 법원까지 3분. 김도연은 기도했다. 10년 넘게 불교 신자도 기독교 신자도 아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신에게 빌었다. 제발, 제발 시간 안에. 공소시효 만료까지 3분 12초.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준영은 법원 계단을 뛰어올랐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전력 질주는 무리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형사과 담당 판사실. 2층, 3층. 오전 10시 58분. 박준영은 판사실 문을 열었다. 숨이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판사님. 김재훈 판사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긴급. 증거 제출. 신청. 박준영은 서류를 내밀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보여줬다. 상패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다. 김재훈 판사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빠르게 읽었다. 김동성 살인사건 관련 증거물? 네. 방금 발견했습니다. 공소시효가. 김재훈 판사는 시계를 봤다. 오전 10시 59분. 1분 남았습니다. 제발 접수해 주십시오. 김 판사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사진, GPS 좌표, 발견 경위. 실물은 어디 있습니까? 설악산입니다. 지금 하산 중입니다. 사진만으로는. 판사님. 박준영이 소리쳤다. 이 증거가 없으면 범인이 풀려납니다. 15년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제발. 김 판사는 박준영을 바라봤다. 그리고 도장을 꺼냈다. 쾅. 서류에 도장이 찍혔다. 접수합니다. 증거물 긴급 제출. 실물은 3일 이내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준영은 고개를 숙였다. 김 판사는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11시. 정확히 공소시효 만료 시각이었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0분 0초. 설악산. 김도연은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전화가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정민수와 산악구조대원들은 조용히 기다렸다. 오전 11시 3분. 휴대전화가 울렸다. 김도연은 재빨리 받았다. 계장님. 됐어. 박준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숨이 거친 목소리였다. 접수됐어. 공소시효 만료 정시에. 김도연은 눈을 감았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김 형사. 정말 수고했어. 전화가 끊겼다. 김도연은 하늘을 바라봤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15년. 끝났다. 김도연은 울었다. 소리 없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정민수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잡았다. 정민수도 울고 있었다. 형님. 해냈어요.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공소시효 만료 이후 6시간.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도연은 검사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 이찬호가 앉아 있었다. 변호사도 배석했다. 담당 검사 박지영이 서류를 펼쳤다. 이찬호 씨, 증거물이 발견됐습니다. 김동성 씨를 살해할 때 사용한 상패입니다. 이찬호는 고개를 숙였다. 상패에서 김동성 씨의 혈흔이 검출됐습니다. DNA가 일치합니다. 또한 상패 손잡이 부분에서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당신의 지문입니다. 이찬호는 떨었다. 변호인, 피의자와 상담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이찬호의 귀에 속삭였다. 이찬호는 고개를 저었다. 검사님. 이찬호가 입을 열었다. 제가 했습니다. 자백합니까? 네. 제가 김동성을 죽였습니다. 박지영 검사는 녹음기를 켰다. 상세히 진술하십시오. 이찬호는 모든 것을 말했다. 투자금 이야기, 모욕감, 충동적인 범행, 형의 도움, 도주. 1시간의 진술이 끝났다. 이찬호 씨, 살인죄로 구속 기소하겠습니다. 네. 재판 일정은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이찬호는 일어났다. 교도관이 그를 데리고 나갔다. 김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끝났다. 정말로
공소시효 만료 이후 72시간. 사흘 후, 김도연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옥상에 서 있었다.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바라봤다. 사건은 종결됐다. 이찬호는 구속됐다. 언론은 떠들었다. 15년 만에 해결된 미제 사건. 공소시효 막판 극적 해결. 김도연은 영웅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15년 전에 실수했다. 이찬호를 믿었다. 인물됨됨이를 믿었다. 그래서 김동성의 어머니는 진실을 모른 채 죽었다. 형님, 정민수가 다가왔다. 뭐 하세요? 생각 좀. 무슨 생각요? 이석호. 김도연은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이석호는 동생을 지키려고 범죄를 도왔어. 증거를 없앰으로써 공범이 됐지. 근데 이석호는 죽었어. 처벌할 수 없어. 네. 그럼 이석호는 범죄자야 아니야? 정민수는 답하지 못했다. 김도연은 계속 말했다. 법적으로는 범죄자야. 증거인멸, 범인 도피방조. 근데 도덕적으로는 동생을 지킨 형이야. 가족을 지킨 거야.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 김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15년 동안 이 사건만 생각했는데 이제 끝나니까 더 혼란스러워. 정민수는 김도연 옆에 섰다. 형님, 저는 생각해봤어요. 뭘? 이석호는 잘못했어요. 범죄를 도왔으니까. 근데 이해는 돼요. 동생을 사랑했으니까. 김도연은 정민수를 바라봤다. 그럼 우리는 뭐야? 그 사랑을 짓밟은 거야? 아니요. 정민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밝혔어요. 김동성의 죽음을 밝혔어요. 그게 우리 일이에요. 사랑이든 증오든 진실 앞에서는 다 드러나야 해요. 김도연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맞아. 그는 담배를 버렸다. 가자. 할 일이 남았어. 뭔데요? 김동성 어머니 산소. 가야지. 공소시효 만료 이후 96시간. 경기도 양평군. 한적한 야산. 김도연과 정민수는 묘지에 도착했다. 김동성 어머니의 묘였다. 옆에는 김동성의 묘도 있었다. 모자가 나란히 묻혀 있었다. 김도연은 묘 앞에 섰다. 꽃을 놓고 절을 했다. 어머님 김도연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늦었습니다. 15년 걸렸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잡았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범인은 이찬호였습니다. 김동성 씨의 친구였던 사람입니다. 투자금 문제로 다퉜고 충동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김도연은 말을 이었다. 이찬호는 지금 구속됐습니다. 곧 재판을 받을 겁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오래 갇혀 있을 겁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 겁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어머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아들의 원수는 갚았습니다. 정민수도 절을 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서 있었다. 말없이. 해가 저물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김도연은 돌아섰다. 가자. 네.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갔다. 공소시효 만료 이후 6개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이 열렸다. 방청석은 가득 찼다.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이찬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교도소 수감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다. 피고인 이찬호는 2010년 4월 13일 피해자 김동성을 살해했습니다. 범행은 충동적이었으나 이후 증거를 인멸하고 15년간 도피했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겼다. 피고인은 자백했으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년간 도주한 점, 유족에게 끼친 고통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합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이찬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가 내려쳤다. 이찬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김도연은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20년.
이찬호는 50세였다. 출소하면 70세가 될 것이었다. 인생의 대부분을 갇혀서 보내야 했다. 김도연은 일어났다. 법정을 나섰다. 복도에서 박준영을 만났다. 수고했어, 김 형사. 감사합니다. 이제 뭐 할 거야? 김도연은 잠시 생각했다. 다른 미제 사건 하나 맡으려고요. 또? 네. 형사니까요. 박준영은 웃었다. 그래. 내답다. 두 사람은 악수했다. 에필로그 1년 후. 서울구치소 접견실. 김도연은 유리창 너머에 앉았다. 맞은편에 이찬호가 나타났다. 1년 만이었다. 이찬호는 더 수척해져 있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형사님. 이찬호가 전화기를 들었다. 왜 오셨어요? 김도연도 전화기를 들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뭐죠? 후회하십니까? 이찬호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매일 후회해요. 근데요, 형사님. 네. 이상한 건 제가 후회하는 게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도연은 이찬호를 바라봤다. 그럼 뭡니까? 제 형님을 범죄자로 만든 거요. 이찬호는 눈물을 흘렸다. 형님은 저를 지키려고 범죄를 도왔어요. 그래서 형님도 범죄자가 됐어요. 형님 명예에 먹칠했어요. 그게 제일 후회돼요. 김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사님,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뭡니까? 형님 묘에 가서 전해주세요. 제가 미안하다고. 형님 덕분에 15년 더 살았다고. 감사하다고.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교도관이 그를 데리고 갔다. 김도연은 접견실을 나왔다. 밖은 맑은 날씨였다. 햇살이 따뜻했다. 그는 차에 올라 이석호의 묘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인천 소재의 작은 공원묘지였다. 1시간 후 도착했다. 이석호의 묘는 조용한 곳에 있었다. 묘비에는 간단히 새겨져 있었다. 이석호 1970-2020 좋은 형이었다. 김도연은 묘 앞에 섰다. 이석호 씨, 김도연입니다. 그는 꽃을 놓았다. 당신 동생 이찬호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당신 덕분에 15년 더 살았다고. 감사하다고. 바람이 불었다. 저는 형사입니다. 범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신도 범죄를 도왔으니 잘못한 겁니다. 김도연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췄다. 당신이 동생을 사랑한 건 진짜였습니다. 그 사랑은 인정합니다. 김도연은 절을 했다. 그리고 돌아섰다. 차로 돌아가는 길, 그는 하늘을 바라봤다. 파란 하늘, 흰 구름. 그는 생각했다. 사람을 판단하는 건 어렵다. 선과 악은 명확하지 않다. 사랑도 때로는 범죄가 된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그게 형사의 일이다. 김도연은 시동을 걸었다. 다음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막이 내리다. 자막. 2026년 3월. 이찬호는 현재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출소 예정일은 2045년 4월 13일. 김동성 사망 35년 후다. 김도연 형사는 현재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근무 중이다. 지금도 미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공소시효 만료 이후 3개월. 김도연은 이상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김현민이었다. 김동성의 전 연인. 15년 전 용의자 중 한 명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도연 형사님께. 저는 김현민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5년 전 동성이 사건 때 조사받았던 사람입니다. 뉴스에서 이찬호가 체포됐다는 걸 봤습니다. 범인이 잡혀서 다행입니다. 동성이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형사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15년 전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병원에 오후 1시에 갔다고 했지만 사실은 오전 11시에 갔습니다. 진료 기록을 바꿨습니다. 병원 친구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왜 거짓말했냐고요?
알리바이가 필요했으니까요. 저도 의심받았으니까요. 근데 저는 안 죽였어요. 정말입니다. 오전 10시, 저는 동성이 집에 갔습니다. 돈을 받으러요. 빌려준 300만 원. 근데 동성이가 문을 안 열었어요.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나중에 동성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제가 그 시각에 그 집 앞에 있었으니까. CCTV에 찍혔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알리바이를 만들었어요. 병원 기록을 조작했어요. 형사님, 저는 죄책감에 15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더라면 동성이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저도 죽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범인이 잡혔으니 저도 이제 편히 살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김현민 올림. 김도연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김현민도 거짓말을 했다. 알리바이를 조작했다. 하지만 범인은 아니었다. 그냥 무서웠던 것뿐이었다. 김도연은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다. 기소하지 않을 것이다. 증거인멸이지만 15년이 지났다. 범인도 잡혔다.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김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이 사건은 정말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 김동성은 죽었다. 이찬호는 감옥에 갔다. 이석호는 범죄자가 됐다. 김현민은 15년간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리고 김도연 자신도 15년간 이 사건에 묶여 살았다. 김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인생은 참 복잡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사건 파일을 펼칠 시간이었다.